지금은 미국이 세계 GDP의 한 25%까지 줄어들었어요. 아직도 절대 강자죠. 그러나 40% 50%에 비해서는 거의 절반으로 줄어들었잖아요. 그럼 예전 같지가 않잖아요. 지갑이 절반으로 줄었다고 생각해보세요. 팍팍해지죠. 그럼 바이든은 안 그랬냐? 바이든도 야 영심아 내가 밥 사줬으니까 우리 같이 먹자 이렇게. 그렇죠. 그러니까 아주 이제 세련된 방식. 그러니까 화장을 한 미국이 바이든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동맹의 역할을 요구했어요. 역할 분담을. 동맹 존중처럼 보였지만 동맹의 역할을 요구한 거거든요. 근데 트럼피즘은 뭐예요? 돈 내놔. 내가 어제 그동안 사준 거 있지? 다 토해내. 이렇게 나오는 거죠. 화장을 안 한 게 트럼프고 화장을 한 게 바이든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소련은 몰락했어. 그다음에 중국은 아직 한계야. 패권이 없어. 그다음에 미국은 예전 같지 않아. 그러니까 전 세계가 불안하죠. 그럼 불안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선동가들이 튀어나와요. 그렇군요. 스톡맨들이. 그러니까 트럼프가 통하는 거예요. 도덕성보다는 나쁜 놈이어도 강한 자가 좋아. 돈을 향한 말조적 신경을 인정하라. 경제적 본능. 오늘은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의 진정한 의도가 뭔지 좀 따져보겠습니다. 정말 위대한 미국 건설, 마가를 하고 싶은 걸까요? 아니면 그냥 본인을 내세우고 싶은 걸까요? 돈을 벌고 싶은 걸까요? 튀고 싶은 걸까요? 정말 궁금한데요. 한국은 이런 미국을 상대로 경제는 물론 안보까지 모든 조건을 다시 재설정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우리 같은 동맹국을 포함해서 전 세계를 대상으로 평지풍파를 일으키고 있는데요. 미국의 소프트 파워는 포기하는 건가? 도대체 뭔 생각으로 저러지? 궁금합니다. 조한범 통일연구원 석자연구위원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다시 인사드릴게요. 예, 안녕하세요. 관세 협상 난리인데 예. 여기서 중요한 거는 동맹국을 더 세게 때리고 제일 먼저 때리고 이랬다는 거예요. 사실 캐나다, 한국, 일본 특히나 일본은 미국한테 그동안 얼마나 잘했습니까? 제가 미국의 원초적 본능을 좀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네, 뭐가 본능인가요? 그러니까 트럼피즘이라고 하는 이해할 수 없는 우리가 보기에는 왜 트럼피즘이 맹위를 떨치느냐. 일기 때 그 난리를 쳐서 바이든한테 힘없는 바이든한테까지 뺏겼는데 왜 2기 때 돌아왔느냐. 그건 이제 트럼피즘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한 발짝 물러서서 이 파도를 보지 말고 그 물이 흘러가는 큰 강 줄기를 봐야 돼요. 그건 뭐냐면 팍스 아메리카나 미국 전성시대죠. 쉽게 말하면 2차 세계대전은 미국을 세계의 중심으로 만들어놨습니다.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나서 미국의 GDP는 세계 절반에서 40%입니다. 그러니까 조금 심하게 말하면 미국과 기타 등등의 세계가 만들어진 거예요. 네. 소련도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그때는 미국은 모든 면에서 전 세계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 패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다 미국으로 유학했잖아요. 그죠. 미국 박사가 최고였죠. 막 그냥 반미 반제하다가도 유학은 미국으로 갔단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유 있는 그런 힘으로 전 세계를 관장을 하면서 전 세계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그게 또 미국의 이익으로 돌아왔어요. 그런데 냉전이 끝나면서 점차 다국화 추세를 보여요. 지금은 미국이 세계 GDP의 한 25%까지 줄어들었어요. 아직도 절대 강자죠. 그러나 40% 50%에 비해서는 거의 절반으로 줄어들었잖아요. 그럼 예전 같지가 않잖아요. 않습니다. 지갑이 절반으로 줄었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럼 팍팍해지죠. 그럼 동료한테 점심도 막 사다가 야 이 터치페이야. 나 못 내. 너 그동안 나한테 많이 얻어먹었잖아. 너 그동안 3번 사줬는데 한 번도 안 샀지? 너 일로 와 오늘 사. 이게 된 거예요. 딱 그런 태도예요. 네, 왜 이게 그럼 바이든은 안 그랬냐? 바이든도 똑같이 그랬어요. 네. 뭐냐? 갑자기 동맹을 우대해 민주주의 세계 정상회의에 그거 왜 해요? 옛날에 안 하던 거. 나 혼자 힘들어 세계 경찰. 가치 동맹은 무슨 가치 동맹이야? 야 영심아 내가 밥 사줬으니까 우리 같이 먹자 이렇게. 그렇죠. 그러니까 아주 이제 세련된 방식. 그러니까 화장을 한 미국이 바이든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동맹의 역할을 요구했어요. 역할 분담을. 동맹 존중처럼 보였지만 동맹의 역할을 요구한 거거든요. 근데 트럼피즘은 뭐예요? 돈 내놔. 내가 어제 그동안 사준 거 있지? 다 토해내. 이렇게 나오는 거죠. 민낯입니다. 민낯이죠. 화장을 안 한 게 트럼프고 화장을 한 게 바이든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옛날 같지 않은 미국, 팍팍해진 인심, 이게 트럼피즘의 바탕인 거고 또 하나는 전 세계가 난리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거의 뭐 이스라엘
기독교 방송이네요. 거의 뭐 가자에서 학살극을 벌여 사실. 아무리 명분이 있어도 그렇게 많은 민간인들 죽이는 건 그럼요. 그게 CBS랑 뭐 상관이에요. 인도 파키스탄 전쟁에 태국 캄보디아까지 그다음에 태국 캄보디아도 생겼네요. 치고받아. 네. 아제르바이잔 아르메니아 전쟁은 후유증은 언제 또 터질지 몰라. 그러고 보니까 팍스 아메리카나 미국이 세계 경찰일 시절에는 이렇게 전쟁이 발발하지 않았는데 이게 미국이 이게 누르질 못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과거에 소련과 미국이 진영을 나눠 가졌을 때는 그 조폭이 범죄용으로 자기 나와바리를 관리했어요. 조폭 질서였어요.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그때는 세계가 오히려 안정돼 있었어요. 냉전이지만 그러나 자체 진영 내에서는 미국은 베트남 전쟁, 소련은 아프간 전쟁 요 정도밖에 없어요. 조용했어요. 그런데 이제 이게 소련이 무너지면서 공산권 진영 내의 갈등이 올라오잖아요. 그랬죠. 유고슬라비아 내전, 네. 체첸전 1차, 2차 전쟁, 러시아 조지아 전쟁, 아르메니아 아제르바이잔 전쟁, 그다음에 러우 전쟁까지. 그러니까 구소련권 동구권에서 터지는 거예요. 이제. 근데 미국이 힘이 약화됐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여기도 여기저기 터져요. 걸프 1차 전쟁, 2차 아프가니스탄, 리비아, 시리아, 그다음에 지금 후티부터 시작해서 아프리카는 다 내전이에요. 지금 거의. 네. 그러니까 지금 두 조폭이 사라지면 범죄의 전쟁으로 조폭을 없으면 범죄가 없어지는 게 아니라 잡범들이 치고 나와요. 그렇죠. 신흥 세력들도 네. 예. 그러니까 소련은 몰락했어. 그다음에 중국은 아직 한계야. 패권이 없어. 그다음에 미국은 예전 같지 않아. 그러니까 전 세계가 불안하죠. 다극화 시대예요. 맞습니다. 그 무극화 아무도 관리를 안 해요. 그럼 불안하죠. 그럼 불안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전 세계가 우경화예요. 미래에 대한 변화, 혁신, 약자에 대한 배려가 아니라 기존 질서의 안주, 민족주의, 보호무역주의. 그다음에 결정적으로 이럴 때는 저같이 합리적이고 냉정하고 착한 사람은 정치를 못해요. 선동가들이 튀어나와요. 그렇군요. 스트롱맨들이. 2차 세계대전 직전의 상황이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유럽은 극우 우경화하잖아요. 지금. 네. 독일의 AfD 대한정당, 그다음에 이태리 멜로니 속속 무솔리니 후에, 있어요. 그다음에 프랑스 르펜 극우, 영국 개혁당, 일본 참정당도 이게 극우거든요.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트럼프가 정확하게 우경화와 스트롱맨 선동적인 이건 거예요. 그러니까 불안하면 착한 남자보다는 착한 남자 신드롬, 남자 꼭 여자가 아니라 나쁜 남자, 나쁜 놈이 해도 좋아, 센 놈이 좋아, 이 마음이 있는 거예요. 힘을 숭배하는 방식으로 세계가 움직이게 그렇죠. 되는 거고 그 힘을 과시하고 있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트럼프가 이제 거길 파고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리 봐도 트럼프는 도덕적에 보이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 지금 앱스타인 그 파일, 그 희대의 그 아동 성착취범 이미 죽었지만 2019년 그 파일로 트럼프 죽었어요. 그걸 알았어요, 사실은. 그런데도 트럼프가 됐거든요. 그건 왜 그러느냐? 도덕성보다는 나쁜 놈이어도 강한 자가 좋아. 그러니까 대한민국도 그 소용돌이 속에 있는 거예요, 지금. 근데 이제 이번엔 비상계엄 사태로 이제 이 영향이 좀 덜했죠, 사실은. 자, 이게 트럼피즘의 배경이에요. 그러니까 크게 보면 약해진 미국. 근데 트럼프 그래도 바이든까지는 참을 수 있었죠. 왜냐? 그래도 화장은 하니까. 그 돈 뺏어도 좋은 말로 하니까. 좀 줘봐. 나 진짜 힘들어. 난 너 사랑해. 근데 트럼프 돈 내라고 등치니까. 근데 이게 어떤 문제가 있냐면 모든 제국은 파워, 폭력만, 바이올런스, 군사력만 갖고 세계를 좌우지 않아요. 소프트 파워. 헤게모니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 미국으로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유학을 간 거예요. 가면 배워오니까. 그리고 새로운 문물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중국이 5,000년 동안 아시아에서 거의 세계에서 중심이 될 수 있었던 건 긴 시간 동안. 그건 바로 유교라는 문명의 그렇죠. 보고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조선도 형님의 나라로 모셨듯이.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사대주의라고 그러지만 지금의 시각으로 보면 안 돼요. 뭐 세종대왕도 뭐 그 중국 황제 죽으면 뭐 상복 입고 곡하고 그랬거든요. 그걸 지금으로 시각으로 보면 안 돼요. 왜? 거기서 모든 문화의 뿌리 유교, 불교, 유불선이 다 이 도교까지 다 왔거든요. 그러니까 그 조선의 선비들이 너도 나도 중국의 수도에 가서 한번 가보는 이 꿈이고 가면 배워왔거든요.
자, 불교도 거기서 왔어. 유교도 거기서 왔어. 지금도 한문 써. 일본으로 넘어갔어. 네. 이거거든요. 그게 바로 매력이거든요. 그리고 모든 제국은 생각보다 포용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 기독교 방송에 좀 조심스럽게 말씀드리지만 전 무신론자인데 로마 제국은 네. 거대한 제국은 다신교였거든요. 왜냐하면 자기들이 그 지배한 영역에서 유대교도 다 인정해 주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다신교가 사실은 로마의 포용력이었거든요. 로마 시민의 범위도 계속 확장하는 그렇죠. 방식으로 역사를 이뤘고. 그런데 예수께서는 어떻게 하셨어요? 신은 하나다 그러셨잖아요. 그러니까 로마는 예수를 이 체제 위협으로 본 거죠. 제가 전 신앙인이 아닌 이 학자로서 봤을 때는 그에게는 로마의 다양성, 종교적 다양성에는 위협이었거든요. 물론 이제 결국 세계 종교 탄생에 기여하셨지만 예수께서 저는 이제 비종교인으로서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공원 조심하셔도 돼요. 워낙 민감해서. 그러니까 네네. 그런 포용력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다음에 소프트 파워. 그런데 지금 그 대목에서 딱 질문 하나만 하고 예. 마저 말씀해 주시겠어요? 그러니까 헤게모니라는 것은 이제 상대의 동의를 얻어서 내가 지배당하겠어. 대신 너의 굉장한 것을 배우고 요 상태를 추구할게 이거잖아요. 그리고 그거를 미국이 소프트 파워라는 이름으로 계속 유지를 했는데 그렇게 강한 자가 나서서 약해지는 패권을 막아내기 위해서 막 발버둥을 치면 소프트 파워가 유지되기는커녕 깎이잖아요. 그 헤게모니는 사실은 안토니오 그람시라고 이태리 공산당 무솔리니한테 죽었어요. 그 사람은 이데올로기의 긍정적 기능을 봤어요. 사람들. 동의를 얻어내는 그렇죠. 것. 그러면서 동의를 얻어내는 게 쉽게 말하면 자발적 복종. 그렇죠. 아 그래 난 널 믿어. 네가 뭐라고 해도 난 네가 좋아. 폭력이 아니고. 네가 대장해. 그러니까 헤게모니는 그람시는 이렇게 봤어요. 막스 얘기대로 보면 자본주의가 발달하면 노동자들이 봉기하고 사회주의로 넘어가야 되는데 봉기 안 하더라는 거죠. 노동자들이 왜 거기에 동의하지? 그 힘은 무엇일까? 그 그람시가 무솔리니한테 얻어 맞으면서 감옥에서 옥중수고 쓰면서 깨달은 게 자본가들이 현재의 자본주의 질서가 정당하다는 그런 문화적 메커니즘, 그런 기제를 가지고 있다. 이게 헤게모니 뿌리거든요. 그러니까 어찌됐건 헤게모니는 상대방의 자발적 동의를 얻어내는 힘이거든요. 그러니까 미국 지금도 트럼프가 난리를 쳐도 아직도 미국으로 유학 가는 사람이 많아요. 가려고 해요. 아직은 그래도 비자 끊어질까 봐. 왜냐 아직도 있으니까. 아직은 그래도. 그런데 저렇게 비민주적이고 폭력적이고 도덕적이지 않고 저 트럼프 이전의 미국과 트럼프 이후의 미국은 달라질 거예요. 우리가 알던 미국이 아니에요 지금. 그 도덕적 쇠퇴, 타락.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미국의 지금 트럼프 진영의 장관들은 캐롤라인 레빗 그 백악관 대변인부터 시작해서 폰 본디 법무장관 또 우리가 아닌 러튼직 상무장관부터 시작해서 보면 다 보면 넷이라고요? 정직해 보이질 않아요. 근데 방금 지금 말씀하신 정직하지 않다, 도덕적 타락 이런 게 착하지 않다의 개념일 뿐 아니라 그것이 뭔가 파워를 쇠락시키는 도덕적이지 않죠. 그러니까 뭐냐면 미국의 그 폭력적 제국주의적 파워가 있어도 그걸 포장했단 말이에요. 민주주의, 인권, 자유, 다양성, 평등, 다양성. 근데 이걸 다 깨잖아요. 다 깨잖아요. 매력이 사라진다. 매력이 사라진다. 신뢰가 사라진다. 그러면 그렇게 미국이 요구했던 중국하고 무슨 차이가 있어요? 중국하고 거의 같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또 하나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게 중국의 한계예요. 중국을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The Attraction of China. 중국의 매력이 오랫동안 있었다고. 그건 뭐였죠? 문화적 힘이었거든요. 선진 문물이었거든요. 근데 중국을 볼까요? 중국의 가장 큰 문제는 바로 소프트 파워가 없다는 겁니다. 시진핑이 장기 독재를 하면서 헌법에 박은 게 뭐냐?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거든요. 중국한테 야 니네들 왜 인권 탄압해? 우리 왜 특색이야. 민주주의 안 해? 그럼 뭐라고 말하느냐? 우리는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의 길이 있어 이렇게 말하거든요. 우리 한복 가지고 세계화할 수 있어요? 전 세계 사람들한테 한복 입으라면 다 입겠어요? 그러니까 중국은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라는 자기들 고유한 정치적 독재 체제를 유지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여기서 끝나는 거죠. 6.25 같은 게
불교 같은 게 이게 지금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끄집어낸다는 게 뭐예요? 공자학원. 언제적 공자예요. 물론 공자 지금도 유효하지만 그러나 과거에 안 되게 맨날 삼국지, 수호지, 손오공. 지금 중국 영화가 세계에서 1위 하는 거 본 적 있어요? 그렇습니다. 없어요. 왜냐? 중국 특색의 중국 민족주의를 집어넣으니까 중국 안에 국뽕들만 보지 맨날 하늘 날아다니고 그냥 껄껄껄 웃고 뭐 그냥 탕 한번 지고 쪼개지고 막 이런 영화만 만드니까 나름 매력이 있는데 그 내수시장이 커서 다행이지 거기 확장성이 전혀 없다. 없죠. 포용성이 없다. 중국 영화 보면 자세히 보면 맨날 옛날 사극이에요. 옛날 전성기 때. 그다음에 현대 문물들을 보면 이게 보편적인 코드와 맞지 않아요. 왜 한류가 이렇게 퍼져나가느냐. 전 세계 보편적인 코드를 읽거든요. 네. 그러니까 뭐 오징어 게임, 뭐 기생충, 우리 독특한 한국 문화인 것 같지만 보편적인 언어를 읽는 능력으로 사람들한테 다가가는 거거든요. 중국은 아니거든요. 중국 특색이야. 되겠어요? 거기다가 폭력적이잖아요. 지금 해양 패권부터 시작해서 1대1로도 모든 방식이 폭력적이에요. 그 지금 미국이랑 중국 얘기를 쭉 들어봤는데 그렇다면 우리 또 지정학 우리가 조금 슬픈 일이지만 이게 기회도 될 수 있지만 동시에 위기인 경우가 되게 많았잖아요. 우리 역사적으로 보면. 미국은 패권을 위협받고 있고 중국은 패권에 도전 중인데 거기도 그렇게 세련돼 보이지 않은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지금 주한미군 같은 경우 그러니까 미국이 가진 첨단 군사 무기는 사실 다 미국 밖에 있잖아요. 우리를 포함해서. 여기를 이렇게 재편해서 중국을 포위하려고 한다. 혹은 중국이 대만에게 어떤 무력적인 뭐 실력 저지를 할 때, 실력을 행사할 때 주한미군을 또 활용하려고 한다. 이런 거는 굉장히 오랫동안 논의는 있었으나 말씀하셨던 그런 배경들 때문에 눌러져 왔다가 지금은 스트롱맨이 야 가! 그럼 갈 분위기잖아요.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되는가? 지금 한미동맹의 공식 명칭이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의 근거를 해요. 상호 방위를 하는 거예요. 쳐들어왔을 때만 막아준다. 그렇죠. 공격 받았을 때 막는 거거든요. 미국이 공격할 때는 아닌 거예요. 첫 번째. 두 번째, 지금 중국과 대만의 전쟁이 벌어지면 전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보는데 그건 대만 전쟁이잖아요. 대만 전쟁에 미국이 개입하는 거잖아요. 네. 미국이 공격만 전쟁이 아니고 그 점에서 우리가 피해갈 수 있는 거죠. 자, 주한미군 미국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만일에 중국과의 분쟁이 있으면 주한미군 안 쓰고 싶겠어요? 너무 쓰고 싶겠죠. 우리가 쓰지 말라고 그런다 안 쓰겠어요? 그거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이미 시대가 변했다. 그러나 우리가 남의 전쟁에 연루될 수는 없다. 이게 우리의 스탠스여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이 한미 동맹에 우리가 좀 긴 역사적 이제 여행을 해야 되는데 한미 동맹 한미 상호 방위 조약에는 분명히 태평양 지역의 안보란 말이 들어 있어요. 공동으로. 그러나 1953년에 체결된 한미 상호 방위 조약에 그때 우리가 무슨 태평양 배라도 한 척이라도 없잖아요. 네. 그때 한미 상호 방위 조약 한미 동맹의 공간적 범위는 한반도였어요. 왜 체결됐느냐? 북한 때문에. 그러니까 주적은 북한이고 이것도 뭐 주적 아니라고 그랬는데 주적은 북한이고 공간적 범위는 한반도였어요. 네. 이게 암묵적으로 오랜 시간 왔어요. 왜? 그렇죠. 우리가 힘이 없었잖아요. 그렇죠. 배가 있었어. 일방적으로 미국과 연합군이 없었으면 우리는 끝났죠. 뭐 그건 재론의 여지가 없어요. 북한도 중공군 없었으면 끝났어요. 그리고 보면 사실 슬프죠. 국제 외세와의 전쟁이었으니까. 그런데 지금은 대한민국은 세계 경제력 10위. 국방력 5위. 자꾸 여기에 대해서 무슨 뭐 설왕설래하는데 맞아요. 핵만 없다. 핵 능력은 있다 그러나. 그럼 뭐 핵이 있으면 인도, 파키스탄, 이스라엘 그러면 다 5, 6, 7위게요? 아니 그렇게 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자, 5위예요. 절대적으로 군사력은 우리가 앞서요. 재래식 전력은. 그다음에 문화력은요. 세계 첨단이잖아요. 그렇죠. 자, 이렇게 보면 옛날하고 다르단 말이에요. 옛날은 정말 고래 등의 새우였는데 지금은 돌고래 돌고래 정도 되나요? 돌고래 더 돼요. 더 돼요. 아마 이 그 뭐라 그러지? 백상아리 정도면 너무 무섭게 하나? 돌고래 정도 된단 말이에요. 네. 그 정도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언제부터 한미 동맹이 변하느냐? 냉전이 끝났잖아요. 사회주의가 무너지면서 체제 경쟁도 끝났어요. 북한하고 체제 경쟁이 끝난 게 오래예요.
그러면서 노무현 정부 때 한미 동맹의 성격이 변합니다. 이라크에 파병을 했잖아요. 한반도의 공간적범을 넘어가는 거예요. 월남전은 그때는 냉전이었으니까. 네. 그때 이미 성격이 변화하는 거예요. 그다음 우리 청해부대 지금 아덴만에 가 있잖아요. 지금 세력 잡는다고. 네. 그러니까 트럼프 시기가 아니고 주한미군은 캠프 기지 언제부터 만들기 시작했어요. 인계철선 전방에 있던 동두천 이 미군들이 다 내려와서 평택이라고 하는 전략적 유연성의 기지로 가버린 거예요. 이제 얼마 전에 거꾸로 된 동아시아 지도라고 그래서 미군이 평택을 중심으로 베이징, 도쿄, 블라디보스토크 이렇게 한 평택을 중심으로 하는 세계 지도를 지들이 공개했어요. 그거 한번 봐야겠네요. 일부러 공개했어요. 저도 봤어요. 왜 공개했느냐? 네. 바로 주한미군은 이제 북한 억제만이 아니다. 이걸 통해서 지역적 억제력을 유지하겠다는 걸 공개한 거고 올해 주한미군 사령관 브런슨도 그렇고 미국 외교안보원이 다 말했어요. 국방부 차관이 계속 얘기하더라고요. 네, 주한미군은 이제 북한 억제만이 아니다. 맞아요, 사실은. 그 불편한 현실을 받아들여야 돼요. 그러니까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뭔가 공식적이고 진지하게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말을 하려고 하면 국내에서는 그것만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은데 말이야 할 수 있죠. 근데 네. 현실인데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현실을 인지한 상황에서 그리고 어차피 이 방향은 굉장히 오래된 거였잖아요. 이미 오래됐어요. 딱 이미 진보 정부에 시작된 거예요. 구조적인 변화예요. 알고 있었는데 모른 척한 거일 수도 있고. 큰 흐름으로 흘러온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만 이 꿩이 도망가다 안 되면 머리 땅에 박는다고 그러거든요. 자기만 안 보이면 되니까 벗어나야 돼요. 소화병에서. 이미 세상은 변했고 미국의 입장에서도 생각을 해봐야 돼요. 약해진 미국. 그다음에 중국을 견제하려는 미국. 그랬을 때 그건 절대 안 돼. 그런 게 어디 있어요. 트럼프가 지금 관대 때리잖아요. FTA 깨면 안 되잖아요. 그거 왜 체결했어요. 그러니까 어떤 도덕적 당위성 이게 통하지 않는다. 지금 시점은 계속 우리가 외면했던 현실이 완전히 수면 위로 떠오른 때잖아요. 불확실성의 뉴노멀의 시대가 온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네. 한미 진영은 있습니다. 네. 근데 냉전기와 같은 진영이 아니에요. 느슨한 진영이에요. 그리고 이 느슨한 진영 논리 속에서의 각자 도생. 이게 정확하게 트럼프가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트럼피즘을 보면서 전 세계가 어떤 생각을 하겠어요? 내가 살아야겠다. 내가 살아야 되고 동맹은 없다. 그다음에 트럼프의 최대 실수가 뭐냐면 미국을 제외한 공급망 이 자유무역 협정이 촉진될 가능성이 있고 미국의 그 경제적 비중은 줄어들 거고 그다음에 방위비 5% 증액하는 것 사실은 3.5%예요. 근데 미국도 3.4% 쓰거든요. 유럽이 3.5%를 계속 약속한 대로 2035년까지 10년간 쓰게 되면 유럽은 미국의 도움이 전혀 필요 없게 돼요. 그럼 유럽에서의 미국의 영향력은 사라지는 겁니다. 지금은 당장 어렵겠지만. 지금은 당장 어렵지만 돈을 쓰지만 그걸 모르는 거죠. 근데 트럼프가 모를까요? 그러니까 알고는 있는데 내 임기만 제대로 하면 돼. 미국의 긴 역사를 나는 판단할 필요가 없어.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걸까요? 트럼프는 부동산 업자고 정치를 배워본 적이 없어요. 정치를 장사처럼 해요. 어떻게 하냐면 자 우리들이 거래해요. 그럼 아무리 뭐 머리끄댕이 잡고 싸우고 막 욕하고 그래도 나한테 이익만 나면 끝나는 거예요. 기업이 1년 365일 중에 1년 364일 적자나고 마지막 날 흑자나면 결산하면 이긴 거예요. 과정이 안 중요해요. 근데 정치는 그렇지 않죠. 과정이 중요합니다. 명분이 중요해요. 그러니까 회적의 작업이죠. 그럼요. 그러니까 정치 논리와 경제 논리는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트럼프는 경제 논리를 항상 보는 거예요. 아무리 동맹 등을 쳐도 나한테 몇 푼 남으면 돼. 그러니까 천박하다 근데 그건. 트럼프 천박하죠. 트럼프는 그러니까 10원짜리는 셀 줄 아는데 네. 1000원짜리는 못 세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이 세계의 영향력을 유지하면서 팍스 아메리카나 그다음에 미국의 소프트파워 미국의 브랜드 가치를 어마어마하게 키웠다는 거. 지금 세계인들이 관광 다 어디로 가요? 뉴욕으로 갔었는데. 그럼요. 뉴욕 하나만 해도 지금 1년에 어마어마한 수천만 명이거든요. 관광객이 반이라고 들었는데. 네. 안 가죠 이제. 당장 캐나다만 해도 라스베가스 캐나다 사람들이 30% 고객인데 안 간다는 거 아니에요. 거기 왜 가요? 자, 캐나다는 미국의 51번째 주라고 할 정도로 방위도 같이 했어요. 근데 얼마 전에 퓨 리서치가 조사를 했는데
캐나다가 미국을 중국하고 똑같은 위협으로 취급했어요. 멕시코도 가장 주요한 위협으로. 거의 미국 때문에 먹고 산 나라들이었는데, 그죠? 그러니까 지금 거대한 미국의 브랜드 가치를 팔아먹는다. 미국이 쌓아왔던 도덕적 헤게모니를 지금 상실하고 있다. 그러니까 미국의 지식인들은 미치는 거죠. 이게 장기적으로 회복 불가능한 데미지. 와, 과거에 이제 히틀러가 유럽을 장악할 때 유럽의 지식인들이 미국으로 굉장히 많이 갔잖아요. 정말 미국의 지식인들도 이제 엑소더스를 할 수도 있겠네요. 이제 벌써 미국의 지식인들이 전문가들이 탈출을 해요. 그렇습니까? 여기서는 안 되겠다. 요걸 낙수 효과. 이 낙수 효과. 요거를 지금 유럽이나 일본 같은데 특히 중국도 호시탐탐 노리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은 이 브레인 파워들이 사라지는 거죠. 저 천하의 하버드 대학도 때리는데요. 그러니까요. 하버드 대학 때리는 거 놀랬어요. 그러니까요. 상징을 때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미국의 지성을 때리는 거잖아요.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미국이 헤게모니를 잃어가고 있는 시대에 중국은 도전하고 있는데 문제는 중국도 소프트 파워가 너무나 약한 나라. 둘이 박터지게 싸울 거고 그러나 둘 다 상처를 입을 거다. 전체적으로 둘 다 중국은 구조적으로 한계가 있다. 소프트 파워도 없고 그다음에 첨단 분야 자 이렇게 이 말씀을 안 드렸는데 2021년에 중국이 미국 GDP의 76%까지 따라가요. 그런 나라는 역사상 없었는데. 일본도 71%까지 무너졌거든요. 일본. 그런데 지난해 기준으로는 64%예요. 물론 강달러 이 평가도 있지만 미국이 핀포인트로 때리니까 맞는구나. 줄어드는 거예요. 타격이 있는 거죠. 그리고 뭐 AI, 뭐 배터리, 뭐 중국이 뭐 빅데이터, 자 첨단 기술 분야, 그러니까 애플, 뭐 구글 이런 데 있잖아요. 빅테크. 마이크로소프트, 빅테크들 여기는 아직은 굴뚝 산업에 비해서 고용률이 5분의 1에서 10분의 1이에요. 그렇죠. 비중이 커져도 고용을 못 해요. 그렇습니다. 중국은 이 농민공 문제부터 시작해서 5% 이상의 고도 성장이 유지가 돼야만 사회가 안정되거든요. 이제 안 돼요. 실업 문제, 청년 실업 15% 막 얘기 나오잖아요. 그다음에 첨단 기업의 한계. 그러니까 중국은 제가 보기 이미 차이나 피크에 왔다. 앞서가도 몇 개의 분야에서는 앞서가겠지만 그러나 미국이 원천 기술을 통제하기 시작을 하면 지금 미국은 한 놈만 팬다는 게 변함이 없거든요. 미국의 억제, 차이나 피크, 시진핑 독재. 지금 시진핑 뭐 실각설 이게 뭐냐면 권력투쟁이라기보다는 그 구조적인 독재의 부정부패들이 터지는 거거든요. 그다음에 소프트 파워의 부재. 그렇게 보면은 또 제가 말씀드렸듯이 1편, 2편 말씀드렸듯이 트럼프의 관세 정책은 저문은 팍스 아메리칸의 비명이다. 이렇게 보면 미국과 중국이 박터지게 싸워도 양쪽의 이 상대적 비중은 못 늘린다. 전 세계에서 양쪽 다 줄어들 거다. 하지만 갈등의 어떤 수준은 계속 유지가 될 것으로 보여지고 계속 오래 가죠. 우리는 각자 도생의 길을 찾아야 한다. 그렇죠. 마지막으로 그럼 질문 하나 더 드리고 싶은 게 지금 이미 이제 그런 싸움 가운데 각자 도생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면 그래도 나름대로 연합전선을 펼칠 수 있는 나라끼리의 어떤 뭐 가치 사슬 같은 거는 안 만들어질까요? 브릭스처럼 이를테면 이합 집산이겠죠. 네. 이제는 이 합종 연행 그때 이슈에 따라서 아직은 말씀드렸지만 느슨한 진영은 존재합니다. 그 진영은 존재해요. 그리고 그렇지만 본질은 각자 도생이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제 미국이 저렇게 나오면 각자 필요에 따라서 손을 잡고 헤어지고 하는 일들이 놨다가 잡았다가 그렇죠. 이번엔 쟤랑 그렇죠. 잡고 그러니까 명확하게 냉철한 현실을 인식해야 된다. 동맹의 추억에 사로잡혀 있다간 그건 낙오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냉정하고 노련한 외교 기술이 점차 중요해지는 시대가 왔다. 이렇게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박사님 오늘 얘기를 들으니까 조금 비관적이 되면서도 지금 상황에서 정확하게 현실을 인식하고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될지가 명확해지는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즐거웠습니다.